남들 시선을 신경 쓰다 보면 감정 소모가 커서 정작 내 일을 못해요. 이런 사람은 한 것도 없는데 항상 피곤하죠. 겉으로는 하는 것이 없어 보여도 속 안으로는 남 눈치 보느라 정신없이 여러 생각들을 하기 바쁘거든요. 이런 분들은 자기 성격을 싫어하면서 또 바꾸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 시선이 많이 의식되는 건 진짜 내 생각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저 역시 20년 넘게 불안장애를 갖고 살아오면서 남들 시선 때문에 불안에 떨면서 살아왔어요. 나중에는 매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긋지긋하면서도 결국 눈치를 보고 있는 저를 보며 자괴감에 빠지곤 했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20년 동안 수많은 책도 보고 병원도 다니면서 알게 된 현실적인 남들 시선 극복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해라, 자존감을 높여라 같은 당연한 교과서와 같은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해보고 도움이 되었던 방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살다 보면 남들 시선을 의식 안 하고 살기는 힘들죠. 사실은 이 남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돈도 벌고 서로 조심하면서 선을 안 넘을 수 있죠. 이게 좋은 말로는 센스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쓸데없는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버린다는 것이 문제죠. 왜 그런 말을 한 거지? 내가 말실수를 했나? 이 가정을 반복하면서 고민만 하다가 당장 해야 할 일을 못하곤 합니다. 이건 내성적인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좀 예민해. 나는 내성적이라서 생각이 많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고생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렇다고 치면 내가 노력으로 바꿔볼 여지가 없으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일종의 방어 기제죠.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문제입니다. 남들 시선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의 심지가 굳건하게 서 있으면 남 눈치 안 보고 휘둘리지 않잖아요. 이걸 자존감이라고도 하죠. 근데 스스로 자존감이 높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대부분 자신은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찾곤 하죠. 그러면서 자기 암시도 걸어보고 매일 아침 학원도 해보고 자신을 사랑해보려고 하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거면 이런 문제로 다들 고통받지 않고 살고 있겠죠. 내가 남들 이목을 너무 신경 써서 사는 게 너무 불편해지면 병원을 가거나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릴 적 성장 배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죠. 사랑을 많이 못 받았거나 공부를 잘했을 때만 사랑을 받는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런 내용을 처음 들으면 살짝 혹합니다. 내가 이런 건 과거 때문이었어. 왜 내가 예민한지 이제 알겠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어릴 적 기억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심지어 그때의 부모님과 지금의 부모님은 다릅니다. 과거 이야기를 해도 기억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과거에서 이유를 찾다 보면 계속 똑같은 자리만 맴돌게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 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신기루와 같은 과거만 붙들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내 진짜 생각대로 살면서 쌓이는 경험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힘든 경험일 수도 있고 기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해볼 때 생기는 경험은 오롯이 다 나의 자아를 형성하는 걸음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남이 시켜서 하는 경험은 이게 내 자아로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냥 내 안에 담기지가 않고 흩어져 버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경험이 많이 쌓여야 자아가 단단해지거든요. 이게 약하니까 자꾸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 진짜 목소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험이 늘면 남 눈치를 안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당연히 내 마음은 내가 잘 알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전문가가 되거든요.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목표가 생기면서 내 안에 진짜 생각들은 내면 깊은 곳 아래로 계속 밀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해야 하는 것들에 맞춰서 생각을 하게 되죠. 소위 사는 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내 삶에 맞춰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패턴이 되면서 내 진짜 생각을 잊어버리게 돼요.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파스타가 먹고 싶은데 팀장님이 제육덮밥이 먹고 싶다면 제육덮밥을 먹어야 되겠죠. 그런 날이 길어지면 나중에는 파스타를 먹겠다는 생각조차 안 하게 됩니다. 비단 점심 메뉴에만 해당되는 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 취향을 지워야 하는 일이 많이 생기죠.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더 심해집니다. 일주일에 단 몇 시간도 내 시간을 갖기 힘든 때가 많아요. 그나마 생기는 시간에는 자기애도 바쁘죠. 그러면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들이 내면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면서 나중에는 찾을 수조차도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걸 모르고 살면 결국 나는 어딘가 불안하거나 허무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 상태가 되면 남들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남들 눈치를 안 보려면 딱딱해진 내 마음을 깨고 그 안에 있는 진짜 생각을 찾아내야 해요. 여기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가장 위에는 우리가 당장 마주치는 일들입니다. 학교에 가거나 출근을 해서 마주칠 일들이죠. 단조롭게 반복되는 피상적인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바로 즉각 해야 되는 일들이 많죠. 그리고 그 밑에는 조건 없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나의 취향이나 감정, 성향들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에는 나의 핵심 가치관, 자아가 있습니다. 맨 위가 의식의 단계, 아래로 내려갈수록 무의식의 단계에 가까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내 마음속 깊은 생각을 알아채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할수록 나의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따르는 경험이 모두 내게 좋은 영양분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가장 표면에 있는 의식을 깨고 내 안에 있는 깊은 생각으로 내려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죠. 시간을 갖고 나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내가 각성된 상태로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내 진짜 생각을 볼 수 있는 눈이 꺼집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큰일이 생겨야 내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스위치가 켜져요. 그게 아니라면 정신없이 껍데기 생각에 휩쓸려 살다가 중년의 위기가 올 때쯤 스위치를 켜고 다시 나를 돌아보게 되죠. 50대의 경우는 오춘기라고도 합니다. 아이도 어느 정도 기르고 하던 일도 자리를 잡히면서 그제서야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휴일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유 없이 허전하고 공허함을 느끼셨다면 이건 역시 내 깊은 내면이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발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이죠. 내 진짜 생각을 보지 않고 살다가 보면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겉표면이 콘크리트처럼 딱딱해져서 진짜 내 생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가짜 생각에 속아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남들이 원하는 것을 같이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옆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욕망을 복사합니다. 그러면서 모두 같은 것을 바라게 되죠. 이 멋진 차, 강남 아파트, 매력적인 외모 등을 마치 행복의 성적표 있는 마냥 따르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삶이 편하죠. 근데 저것만으로는 나의 불안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무주택이면 지방 아파트라도 하나 갖고 싶고 그 다음엔 수도권, 서울, 강남, 그리고는 다주택 이런 식으로 계속 더 많은 것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내 진짜 목소리를 감싸고 있는 껍데기들은 점점 단단하고 두꺼워져 갑니다. 내 목소리를 외면하다고 살다 보면 언젠가 화산이 폭발하듯이 안에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때가 생깁니다. 그때는 일이 커지죠. 큰 병에 걸리거나 화를 주체 못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남들이 바라는 것을 따라하기 전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보는 능력을 가져야 해요. 대부분의 영상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내 내면의 목소리를 찾으려면서 문제의식만 던져주죠. 왜냐하면 저 콘크리트같이 두꺼운 의식을 깨는 게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그 방법까지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 안에 진짜 생각을 알아차리려고 할 때 필요한 건 고난과 역경이에요. 다른 말로는 고통과 슬픔이죠. 이게 웬 말인가 싶을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든 힘든 일을 겪으면 삶을 한 발 물러나서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어지간한 일로는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가짜 생각의 패턴을 깨기 힘들어요. 실연, 상실, 건강 악화와 같은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을 겪으면 우리는 자신을 좀 더 깊게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힘든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인생을 크게 보게 되죠. 이때만큼은 남들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남 눈치 볼 힘도 없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합니다. 이런 시간은 당연히 힘들고 우울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슬픔과 우울이 내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의식의 표면을 깨트리고 내려가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생각과 바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위대한 예술가들이 괜히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슬픔 속에서 내면을 깊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일부러 그런 환경에 빠뜨리기도 하는 거죠. 슬픔과 우울은 내면을 깊게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무조건 피해야만 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진짜 생각을 알아보겠다고 일부러 힘든 일을 만들어서 겪을 수는 없잖아요. 실질적인 방법이 되지는 못하죠. 하지만 고통의 시간을 진짜로 겪지 않고 의식의 벽을 뚫어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그건 바로 죽음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달 안에 죽는다면 혹은 내일 죽는다면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될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나의 죽음을 깊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솔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고 나의 생각과 삶을 남 탓할 수도 없어요. 그저 오롯이 내가 받아들여야만 하죠. 내가 결국 죽는다는 것을 마주하면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게 됩니다. 그렇게 내 깊은 생각, 그리고 더 밑에 있는 더 깊은 생각을 발견하고 거기에 따라서 삶을 살면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단지 내 진짜 생각을 알고 거기에 따라 사는 것만으로도 행동의 결과와 상관없이 내적인 만족감을 얻게 돼요. 이게 내 능력을 200%, 300%로 끌어올려서 사는 방법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계발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기계발 영상에서 능력치를 최고로 만든 방법으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하라는 것인데요. 바로 나의 진짜 목소리를 찾았을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오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내 진짜 목소리를 찾았을 때 얻을 수 있는 능력은 강력합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와 고민들은 내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야속하게도 이런 문제들은 하나씩 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몰아오죠. 그러면서 내 문제의 중압감에 눌려서 정작 가장 큰 힘을 발휘해야 될 때 손가락 까딱 하나 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쇼츠와 드라마를 보면서 회피하기 바쁘죠. 그렇게 외면을 하면 잠깐이라도 숨은 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큰 문제도 나의 죽음 앞에서는 다 초라해집니다. 내가 죽는다면 그 어떠한 일도 의미가 없죠. 그 어떠한 일도 죽음에 비교하면 콩알만한 작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이라는 곳에서 현재의 나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아무리 힘든 일도 피식 웃어넘길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받아들이면 오늘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점에서 죽음을 바라보면 무섭고 두려운 시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무시하고 삽니다. 그리고는 평생 살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죠. 죽음을 거울 삼아서 오늘을 보면 나는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생각만 해도 무서워서 피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낯설고 어색해서 생각을 못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죽지 않는 한 내 삶에서 죽음을 생각해 볼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례식장을 오고 갈 때에는 그나마 내가 평소에 하던 생각과 다르게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구상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죽음을 의식하면서 받아들이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만큼 내 일상으로 깊이 받아들이면 나는 더 강력한 내면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죽음을 다루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썸네일을 클릭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 보셨다면 단순히 우연은 아닐 겁니다. 남 눈치 보는 인생이 지긋지긋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꼭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단 3분만이라도 생각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여기에 당신을 화장하고 난 해골이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남들의 시선을 버리고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드는 생각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로지 나만 알면 되는 거죠. 나는 죽습니다. 나는 결국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나는 솔직해집니다. 남들이 원하는 인생을 바라며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내게 닥친 삶의 문제들이 무겁게 느껴지지만 죽음 앞에서는 잠시 지나가는 작은 일일 뿐입니다. 죽음 앞에서 나는 자유롭습니다. 잠깐이지만 죽음을 직면해 보셨나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은 이 영상이 끝나고 1분도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싹 잊으실 거예요. 만약 제가 드린 말씀이 공감이 돼서 죽음을 자주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거부감이 들지 않는 인테리어 해골 소품을 내 주변 가까운 곳에 두고 볼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나의 죽음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방법은 사실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삶의 지혜였습니다. 해골을 인테리어로 장식을 하기도 하고 해골을 그림으로 그려서 집에 걸어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명화 중에는 해골이 나오는 그림들이 제법 많죠. 요즘에는 혐오감이 들지 않게 디퓨저나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해골 디자인이 잘 나오더라고요. 해골 관련 인테리어 소품은 제가 이 영상에 제품 태그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무거운 주제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보신 것을 보면 여러분의 내면에서도 분명 어떤 목소리가 울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죽음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내 의식의 껍데기를 깨고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찾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말고도 외로움 또한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감정 중에 하나인데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더 많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터놓고 공감하면서 말할 대상이 없을 때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혼자서 외로움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는 앞에 보이시는 영상을 터치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설명을 더 드려보도록 해볼게요.